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백 퍼센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좀 충격적일 수 있어요. 세계의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비트코인 가격을 조작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음모론이라고 치부하시겠어요? 오늘은 헤지펀드 매니저 마크 유스코가 공개한 충격적인 정보와 함께 레리 핑크가 과거에 했던 말과 지금 하는 말이 왜 완전히 다른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2월 20일 기준 비트코인은 약 9만 5천 달러대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이 가격이 과연 자연스러운 시장 흐름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의도된 결과일까요?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의 투자 시각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자, 먼저 레리 핑크라는 인물부터 짚어볼게요. 이 사람은 블랙록의 CEO이자 이제는 세계경제포럼의 의장 대행까지 맡고 있습니다. 14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경 원이 넘는 자산을 운용하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의 수장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비트코인에 대한 태도 변화가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레리 핑크는 어떻게 말했을까요? 암호화폐 역량을 구축하고 있냐? 는 질문에 아닙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고객들이 암호화폐 노출을 원하지 않느냐는 물음에도 어떤 고객도 그런 걸 원한 적 없다고 했죠. 심지어 비트코인을 두고 아시아를 위한 투기 플랫폼이고 자금 세탁에 많이 사용된다 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비트코인의 장기적 생존 가능성에 매우 낙관적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비트코인을 받아들이면 50만, 60만, 70만 달러까지 갈 수 있다고도 했어요. 여러분 이게 같은 사람 맞아요? 마치 어제까지 라면은 건강에 안 좋아 라고 하던 사람이 오늘은 라면 회사 사장이 된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세요? 왜 이렇게 급격하게 태도가 변했을까요? 혹시 싸게 살 기회를 만들기 위해 일부러 부정적인 발언을 했던 건 아닐까요? 블랙록의 아이쉐어스 비트코인 트러스트, 줄여서 IBIT라고 하는데요. 이게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ETF가 됐습니다. 2월 20일 현재 IBIT의 운용 자산은 약 730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전체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자산의 60% 이상을 블랙록 혼자 차지하고 있어요. 숫자로 보면 더 놀라워요. 현재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들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총 약 60만 개입니다. 이게 전체 채굴된 비트코인의 약 3%에 해당해요. 3%가 별것 아닌 것 같죠? 하지만 실제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은 전체의 일부라는 걸 생각하면은 이 TF들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올해 1월 13일부터 15일까지 단 사흘 만에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로 약 17억 달러가 유입됐어요. 우리 돈으로 2조 3천억 원 정도입니다. 이 중에서 블랙록의 IBIT가 1월 14일 하루에만 6억 4,800만 달러를 끌어들였는데 이건 2026년 들어 최대 1일 유입액이에요. 치킨 한 마리가 2만 원이라고 치면은 하루에 치킨 4,200만 마리를 살 수 있는 돈이 하루 만에 들어온 겁니다. 이 정도 규모의 자금을 움직이는 회사가 시장에 영향을 안 미친다고 생각하시나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헤지펀드 매니저 마크 유스코가 자신의 팟캐스트에서 공개한 내용인데요. 매월 말마다 비트코인이 급락하는 이유를 설명했어요. 여러분도 느끼셨을 거예요. 비트코인이 오르다가 월말만 되면 갑자기 푹 꺼지는 현상 말이에요. 마크 유스코에 따르면 이렇게 작동합니다. 큰 손들, 소위 고래들이 현물 비트코인을 사면서 동시에 비트코인 선물을 쏟칩니다. 선물은 월말에 정산되거든요. 한 달 동안 선물 가격은 현물 가격으로 수렴해요. 그런데 월말이 되면은 이 포지션을 청산하고 다음 달 첫날 다시 시작하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월 초에는 새로운 수요가 들어오면서 가격이 오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뭘 해야 해요? 다시 숏을 걸어야 하니까 가격이 눌리는 거예요. 마치 회사에서 월급날 직전에는 기분이 좋다가 카드값 빠지고 나면은 통장이 되는 것처럼요.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마크 유스코는 이것이 불법은 아니라고 했어요. 하지만 이 TF를 사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선물을 숏쳐서 스프레드를 차익거래하고 있다면 그거는 순수한 신규 자금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진짜 새로운 돈이 들어오는 것인데 이런 식의 거래는 인위적인 상한선을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은 이런 구조를 알고 계셨나요? 전통 금융권의 태도 변화도 주목할 만합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아시죠? 불과 2년 전만 해도 암호화폐에 대해 절대 안 돼, 어떻게든 안 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안 돼 라는 식이었어요. 은행권에서 암호화폐는 거의 금기어 수준이었죠. 그런데 지금은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평균 고객에게 포트폴리오의 4%를 비트코인에 배분하라고 권고합니다. 4%가 적어 보이시나요? 1,000만 원을 투자한다면 40만 원을 비트코인에 넣으라는 거예요. 은퇴 자금이 5억 원이라면 2천만 원을 비트코인이에요. 이게 보수적인 은행에서 나온 말입니다. 모건 스탠리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비트코인과 솔라나 이 TF 출시 계획을 SEC에 신청했습니다. 전통 금융의 대형 플레이어들이 줄줄이 암호화폐 시장에 뛰어들고 있어요. 마치 5년 전까지 스마트폰? 그게 뭐가 좋아? 라고 하던 어르신들이 이제는 손주들보다 유튜브를 더 잘 보시는 것처럼요.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순수한 신규 자금이 들어오는 속도가 고래들의 조작을 이길 만큼 충분하냐는 거예요. 마크 유스코는 단기적으로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했죠.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런 정보를 어디서 얻지? 라고 생각하셨을 수 있어요.
사실 이런 내용은 일반 뉴스에서 잘 다루지 않습니다. 저희 코인 100% 텔레그램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심층 분석 자료와 실시간 시장 동향을 공유하고 있어요. 매수나 매도를 추천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냥 정보를 함께 나누는 공간이에요. 혼자 투자하시면서 외로우셨던 분들, 같이 이야기 나눌 동료가 필요하셨던 분들 환영합니다. 입장은 완전 무료이고요. 구독자분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링크는 영상 설명란이 아니라 댓글 고정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럼 계속해서 본론으로 가볼게요. 자, 이제 정말 뜨거운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클래리티 법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인데요. 이게 통과되면은 이제 순수한 신규 자금이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촉매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백악관과 코인베이스 사이에 엄청난 갈등이 벌어지고 있어요. 트럼프 행정부에 가까운 소식통에 따르면 백악관이 코인베이스가 은행들을 만족시키는 수익률 합의를 가지고 테이블로 돌아오지 않으면은 클래리티 법안 지지를 완전히 철회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코인베이스가 수요일에 갑자기 협상 테이블에서 빠졌어요. 그것도 데이비드 sak스에게 사전 통보도 없이요. 백악관은 이걸 러그풀, 그러니까 뒤통수라고 표현했습니다. 마치 카톡 그룹 채팅에서 아무 말 없이 나가버린 친구 같은 거죠. 백악관 입장은 분명합니다. 한 회사가 전체 산업을 대변할 수 없다. 이건 대통령의 법안이지 브라이언 암스트롱의 법안이 아니다. 여기서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코인베이스 CEO예요. 정치권과 기업 사이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싸움의 본질이 뭘까요? 클래리티 법안 현재 초안이 은행에 너무 유리하게 짜여져 있다라는 주장이 더 있어요. 그래서 탈중앙화, 금융, 소위 디파이에게 성장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코인베이스는 이 부분에서 양보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레리 핑크가 세계경제포럼 의장 대행을 맡으면서 내놓은 비전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토큰화될 것이고 모든 것이 같은 범용 디지털 원장에 올라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데이터베이스의 모든 것은 고유한 식별 번호를 가질 거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개인도 디지털 아이디를 갖게 되고 여러분이 소유한 모든 것도 디지털 아이디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금, 비트코인 같은 전통적인 자산만이 아닙니다. 글렌 백쇼에 출연한 휘트니 웹은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자연 세계까지 토큰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요. 아마존 열대우림의 각 헥타르를 토큰으로 만들어서 블록체인에 올리고 감시 드론으로 관리하겠다라는 계획이 또 있대요. 마치 게임에서 모든 땅에 주인 표시를 하는 것처럼요. 블랙록의 ETF 모델을 원래 만든 사람 중 한 명인 피터 크즈라는 인물이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걸 자연의 기회라고 부르는데요. 비판적인 시각에서 보면 2008년 금융위기를 일으킨 것과 같은 행동을 계속하기 위해 새로운 자산 클래스를 열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런 방향이 과연 우리에게 좋은 걸까요? 효율성은 높아지겠지만 통제와 감시도 함께 강화될 수 있어요. 마치 편리한 신용카드가 모든 소비 기록을 남기는 것처럼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블랙록이 축적하고 있는 암호화폐가 비트코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더리움도 엄청나게 모으고 있어요. 최근 데이터를 보면 이더리움 현물 ETF로 들어오는 자금의 상당 부분이 블랙록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기준으로 이더리움 현물 ETF에 약 1억 6,400만 달러가 유입됐는데요. 블랙록이 이 중 상당 부분을 가져갔습니다. 1월 6일에는 블랙록 고객들이 약 3만 1,700개의 이더리움을 매수했는데 이건 약 1억 달러어치예요. 여기서 눈여겨볼 점이 있어요. 블랙록은 솔라나 현물 ETF는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만 집중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아마도 이 두 자산이 가장 제도권에 편입되기 쉽고 규제 리스크가 적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겁니다. 반면 모건 스탠리는 솔라나 ETF까지 신청했어요. 금융기관마다 전략이 다른 거죠. 마치 같은 치킨집이라도 어떤 곳은 양념만, 어떤 곳은 후라이드까지 하는 것처럼요. 중요한 건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핵심 자산으로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축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개인 투자자로서 이 흐름을 무시하기는 어렵겠죠. 물론 그들의 움직임을 맹목적으로 따라가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하고 자신만의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마크 유스코가 한 말 중에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트레이더들이 단기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펀더멘털이 장기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이 말을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은 9만 5천 달러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1월 중순에는 9만 7천 달러를 넘기도 했지만 다시 내려왔죠. 이런 단기 변동에 일일을 비하면 정말 지칩니다. 마치 매일 체중계에 올라가면서 어제보다 500g 쪘네 하고 스트레스 받는 것처럼요. 단기적으로는 고래들의 선물 게임, ETF 유출입 변동, 정치적 뉴스 등의 가격이 흔들립니다. 1월 16일에는 ETF에서 약 3억 9,500만 달러가 빠져나갔어요. 하루 만에요. 이런 변동성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 상황이 다릅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가 늘고 있고 ETF를 통한 접근성이 좋아졌고 심지어 전통 은행들도 비트코인 배분을 권고하기 시작했어요. 공급은 한정되어 있는데 수요는 구조적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물론 어느 누구도 내일 비트코인이 오를지 내릴지 모릅니다. 갑자기 급등해도 속지 말고 갑자기 급락해도 속지 마세요. 숏이 청산되면서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고
다음 월말에 또 급락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이런 구조를 이해하고 자신의 투자 기간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자, 휘트니 웹의 경고를 다시 생각해 볼게요. 디지털 아이디와 토큰화가 완전한 통제를 위한 길을 닫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상황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탈중앙화 프로토콜의 가치가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세상이 더 중앙화되고 통제될수록 검열 불가능하고 탈중앙화된 가치 저장 수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이에요. 마크 유스코도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를 했어요. 급변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고 검열 불가능한 탈중앙화 가치 저장 수단이 점점 더 필요해지고 있다고요. 마치 불안한 시대에 금이 인기를 끄는 것처럼 디지털 시대에는 비트코인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클래리티 법안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요. 법안이 너무 은행 중심으로 통과되면 탈중앙화 금융의 성장이 억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코인베이스가 주장하는 방향으로 수정되면은 디파이 생태계가 더 활성화될 수 있겠죠. 어느 쪽이든 핵심은 변하지 않아요. 세상이 더 디지털화되고 더 많은 것이 토큰화되는 흐름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 안에서 어떤 자산이 가치를 지킬지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볼게요. 레리 핑크와 블랙록은 과거에 비트코인을 투기와 자금 세탁 수단이라고 폄하했지만 지금은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비트코인 ETF를 운용하며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 변화가 의도적이었는지 아닌지는 각자 판단하셔야 해요. 고래들은 현물 매수와 선물 숏을 동시에 걸어 월말마다 가격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불법이 아니지만 순수한 신규 자금 유입을 방해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어요. 클래리티 법안을 둘러싼 백악관과 코인베이스의 갈등은 암호화폐 규제의 방향을 결정할 중요한 싸움입니다. 장기적으로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는 늘어나고 있고 전통 금융권도 비트코인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토큰화와 디지털 아이디의 확산은 새로운 통제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경고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모든 정보를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투자 결정은 항상 본인의 몫입니다. 다만 정보를 많이 알수록 더 나은 결정을 할 수 있겠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소식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저희 텔레그램 커뮤니티에서는 오늘 같은 심층 분석 외에도 실시간으로 시장 동향을 공유합니다. 혼자 차트 보면서 이게 맞나? 고민하셨던 분들, 같이 이야기 나눌 투자 동료가 필요하셨던 분들 환영해요.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100% 무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수 매도 추천하는 곳이 아니라 순수하게 정보 공유 목적이에요. 텔레그램 입장 링크는 영상 설명란이 아니라 댓글 고정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해주세요. 댓글 고정 링크요. 블랙록이 비트코인을 조작하든 안 하든 결국 중요한 건 우리가 얼마나 정보를 잘 파악하고 판단하느냐입니다. 이 채널에서 계속 함께 공부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저는 코인 100%였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